네, 안녕하세요. 인디고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 저번에 문명 그 귀를 묻다 1편을 제가 낭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마저 읽지 못한 부분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6장 누가 세계를 굶주리게 만드는가. UN 최초 식량 특별조사관 사회학자 장 지글러, 장 지글러라는 분과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6,8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노동에 시달린다. 또 해마다 6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5살이 되기도 전에 굶어 죽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착취당할 기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일부 경제학자들마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죽음 아니면 착취의 상황으로 떠민 것은 부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이다. 그들의 부패와 무능은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가적 기업과 손을 잡은 데서 비롯된다. 부패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토지와 자원, 그리고 국민마저 내주고 끌어들인 해외 기업의 투자와 외채에 있다. 거대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 덩어리에는 하청 기업의 목과 그 아래에서 연명하는 영세 기업의 부스러기 목까지 얽혀 있다. 그 속에서 사다리의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개인들은 하루를 더 버틸 음식이 없어 죽어간다. 바로 이어서 읽어드리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인도의 경제학자는 노동은 현대판 노예제라고 규정했다. 교육받을 기회, 육체와 정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빼앗겨 버리고 정부의 규제 없는 세상에 버려진 아이는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의 부모가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말이다. 세네갈,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아이티를 막론하고 지구를 가로질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다수의 인구가 가난의 굴레에서 저임금 노동으로 분노하며 살고 있다. 그들의 노동은 설탕이 되고 옷이 되고 연료가 되어 우리에게로 온다.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를 바탕으로 거대 기업이 이윤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사려 깊은 소비로 자본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의 파트에 대해 읽으면서 느낀 점은 초국가적 기업이 잘 살지 못하는 어느 나라의 아동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총만 없을 뿐이지 사륙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이어서 233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세계는 양육강식의 질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작년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 500대 회사가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 재화, 자본 등의 52.8%를 좌지우지한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 국가, 다른 사회적 관리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면책을 누립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큰 권력을 휘두르죠. 과거의 어느 교황도, 어떤 왕도, 황제도 갖지 못했던 대단한 권력이 그들 손에 있어요. 세계의 주인이죠. 그들은 기술적으로 능력이 넘치고 생산적이며 전천후입니다. 그들이 동원하는 법률, 경제, 과학 지식을 보면 기가 찰 정도로 뛰어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술이 작동되는 원리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이윤이죠.
모든 기술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윤 경쟁이 어린 아이들을 죽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이렇게 마치고요. 7장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발달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페이지는요 26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도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높은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가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물론 그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시험 점수로 사람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칭찬할 만한 능력이 성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똑똑함을 보여주는 데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어느 특정한 능력에만 찬사를 보내고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수학과 언어 능력 중심으로 사람들한테 영광을 줘온 거예요. IQ 검사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한 검사 중 하나가 미국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치르는 SAT 학업 평가 시험인데, 한국의 시험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은 언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중시하는 일종의 단일 지능 위주의 테스트인데요. 20세기 산업 패턴에 맞춰진 테스트죠. 이런 시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를 바로 본다거나 예술적인 자질과 창의력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더 필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어서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가 아니고 마저 읽어드리면, 그는 대입 시험에 다뤄지는 내용을 걱정했다. 21세기의 언어와 논리적인 지능이 과연 얼마만큼 각광을 받을까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는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 창의력, 독창성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험은 결국 채점을 위해서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논란 없는 답을 최우선으로 선택한다. 경쟁이 과열될수록 서열에 따라 돌아올 이익이 분명할수록 논쟁거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으며 교육 가치를 시험에 넣으려 하지 않는다. 하워드 가드너는 시험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은 큰 물음이라고 했다. 왜 우리는 죽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싸우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천 년 동안 흐르는 긴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래요.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점수 주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질문을 교사들은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도록 뽑아낼 수 있고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시험 문제를 통해 물어가도록 바꿔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어서 286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워드도 당연히 그렇다고 적극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부모보다 잘 살아야 하긴 하는데 단 무엇이 더 잘 사는 삶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죠. 편안함을 위해서 당신은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갖고 나면 이도 별반 달라진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좀 있다고 느낄 때 곧 불행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요. 당신은 결코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행복은 멀어져만 가죠. 그렇다면 대체 행복이 뭘까요? 제 생각에 행복은 내가 생산적인 존재일 때 찾아옵니다. 생산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준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생산적인 존재가 되도록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거니까요.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보다 더 잘 살게 될지 도울 수 있겠죠. 이어서 28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바른 사람, 바른 노동자, 바른 시민을 위한 교육. 네, 읽겠습니다. 제르드 다이아몬드와 제레미 리프킨도 모두 협력을 이야기했다. 특히 리프킨은 협력의 경제를 주장했다. 한국은 경쟁 사회이고 권위가 오래도록 짙게 유지된 사회인데 미래를 위해 이 땅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물었다. 1년 전이었어요. 한 학생이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저는 왜 학교가 필요한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말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의 답은 아니죠. 한 종류는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죠. 나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어 자비로움, 보살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식구들과 나누며 살면 좋겠어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굿 프로젝트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바른 사람, 바른 노동자, 바른 시민이 되자고요. 바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달려가 돕는 것입니다. 바른 노동자는 훌륭하고 참여적이며 도리에 맞게 사는 삶을 위해 공정한 방식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이죠. 바른 시민이 되는 것은 규칙과 법을 알고 보살피며 윤리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자기만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른 사회가 되겠죠. 290에서 마지막 끝에 문장부터 이어서 7장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무엇이 사회를 구원하는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페이지는 3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현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만질 수 없어요. 과거는 이미 벌어졌고 미래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현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관련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는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이 지점으로 모입니다. 더 이상 도덕성이 없습니다. 책임감, 정직이 사라졌어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탐욕이 전쟁을 만들고 지금도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21세기인데 왜 변하지 않고 있나요?
왜 변하지 않고 있나요? 삶에 대해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일,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모든 곳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3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용서는 모래가 소금이 되어 녹아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결국 기억하는 몸이 죽든지 기억을 죽이든지 해야 한다. 죽고 사는 용기를 부르는 일인 것이다. 마리나에게 어떻게 용서를 배웠냐고 물었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해오는 작업이에요. 당신이 알듯 저는 죽음에 대해 작업해왔습니다.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했죠. 해골을 등에 지고 움직인다든지 해골을 씻는다든지 저는 이를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생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시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떨고 있지요. 두렵습니다. 인간은 용서를 배우는데 매우 긴 과정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는 아주 긴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어느 선에서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시작을 해야만 해요. 만약에 제가 용서한다면 저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를 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 작용을 만들어요. 그럼 이는 결코 멈추지 않죠. 오직 원인과 결과, 인과를 멈추는 일은 용서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인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불교적인 관점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넘어가서 315페이지 이제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이 다른 곳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죠. 우리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며 보다 적극적으로 좋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나의 길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으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비판하기는 쉽지만 갑자기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심까지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빵을 굽는 사람이라면 늘 자신의 마음을 모아 만든 빵이 세상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며 깨어있는 시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도 전사의 모습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든 장대한 전진도 첫 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첫 걸음을 떼어야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의식을 깨우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다른 상황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이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요약하면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자는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2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소제목부터 읽어드리면 사람들 가운데 권력이 있어야 한다. 개인은 평범한 대중이 아닙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들과 연결되어 머무는 겁니다. MOMA 쇼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아주 약한 존재로 제가 마음을 열고 있었고 개인은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내며 연대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우친 것입니다. 타락한 수많은 남녀 정치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된 에너지로 정신적 각성을 담아내는 전 지구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은 그냥저냥 한 권력이 아니에요. 내면의 빛으로 세상이라는 땅 속에서 움직이는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깨어있는 권력입니다. 혼이 담기지 않으면 그 권력은 타락합니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혼을 다하는 예술가로 살아가겠습니다.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빛, 각성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리나는 스스로를 만나자고 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때 외부에 둔 직업적 목표 당리, 개인적 사익이 아닌 착하고 순한 평화를 추구하는 본성이 드러난다는 믿음이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것, 남을 겨눈 칼이 내 목에도 겨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 행위가 외부 누군가 혹은 집단의 프레임에 조정을 받는지 여부를 결국에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특수부대의 군인은 살생 훈련을 하는데 자신이 죽인 닭의 맥박이 자신과 같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닭을 죽이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고 국가가 죽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무수한 닭을 죽인다. 실제 미국 부대의 훈련 내용이다. 만약 그 군인이 그 지점에서 좀 더 스스로의 내면으로 밀고 나간다면 어떨까? 왜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반복 사이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지그문트 바우만 선생은 추후의 운동을 말했다. 당겨진 만큼 다시 뒤로 당겨지는 반복이 역사다. 되로 주고 받았다면 그 진자의 운동, 폭은 넓어질 것이다. 말로 또 되갚으려고 결사항전을 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관계 핵심 논리를 마주하고 더 집중한다면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이라고 마리나가 말하는 용서의 경지에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진폭을 줄이는 완전한 흡수를 이루는 용서의 길로. 8장 무엇이 사회를 구원하는가 였고요. 네, 다음에 이어서 9장 진보는 마음에서 온다. 미국 1세대 환경운동가 웬델 베리. 네, 이 부분 다시 낭독해 드릴게요. 페이지는 357페이지이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소제목은 일단 소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보는 개인의 마음에서 온다. 진보는 거창한 정치적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보를 부르는 변화는 개인의 마음에서 옵니다. 캔자스에 있는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랜드 인스티튜드는 50년 영농 법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토양 침식, 오염, 그리고 농촌 공동체 해체를 알리며 가정의 살림 문화와 농업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지금은 80%의 농가가 한 해살이 작물을 경작합니다. 밀, 옥수수 등이죠. 이 경우는 1년 내내 매달려서 쟁기질도 해야 하고 살충도 해야 하는 등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의 비율은 20% 정도뿐이죠. 다년생은 겨울을 지내는 식물로 나무, 잔디, 알파파 같은 경우인데요. 이 비율을 50년 안에 다년생 작물 80%, 1년생 20%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농토로 오게 돼요. 보다 다양한 작물을 키우려면 같은 땅에 더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단일 작물로 유발되는 토양 침식도 막고 빗물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가뭄에 강해집니다. 물론 이 법안이 당장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화제로 오르고 마음에 무언가를 불어넣게 된다면 말해야지요. 360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이 되자. 이웃이 되면 서로 품을 나누며 함께 보살필 수 있다. 그럼 이웃이 가까울수록 그 마을의 공유 인력은 풍부해지고 교환 상품이 많으니 돈을 벌어야 하는 강박에서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을 터이다. 생활 수준의 차이도 경쟁 관계라기보다 협력적인 관계가 될 것이니 앞서 진단했던 윌킨슨의 지적처럼 건강 상태도 나아질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수평적 관계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공유 형태가 아니었다. 이는 인류가 생존하고자 선택했던 협력의 지혜이고 오래전부터 지켜온 생존을 위한 품앗이었다. 웬델은 구체적인 예를 묻는 내게 아미시에 대해 들려줬다.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보았다. 또 웬델을 만나기 석 달 전에 리프킨의 서재 책꽂이에 눈에 확 띄는 대형 화보집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그 잔상이 남아있었다. 이웃이 되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이웃이 된다면 경쟁관계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바뀔 거고, 이제 빈부격차가 줄어들면서 건강 상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아마시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뒷부분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가 아니고 이제 10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9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경계하라. 인문대학 교수 경제학자 원태진. 385페이지 소제목부터 읽어드리면 탈국가주의를 경계하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정책은 탈국가주의, 탈주권입니다. 17세기부터 산업화 기래에 들어선 서구 나라들에 의해 창조된 개념이죠. 지금은 세계 금융화를 원해요. 국경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뭔가 국가보다 아주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뜻에 수긍하며 사람들은 국가적 개념의 가치를 해체하죠. 바로 탈국가예요. 이 뜻은 정치화한다는 거고, 당신이 누구이고 국가가 어디인지 점점 더 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국민이라는 사고인 거죠. 세계 모두가 하나이고 인간적 권리가 국가적 권리보다 높다고 여기는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 속에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이 들어와 있어요. 국가적 자원을 관장하는 당신들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부추깁니다. 당신들의 시장이고 당신들의 일자리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고 있어요. 이를 이루기 위해 아주 많은 대학이 월 스트리트로부터 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끝내는 이유가 뭐 단지 이게 중요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제가 읽었을 때 소주제였던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경계하라는 그런 제목에서 그 제목으로만 봤을 때 딱히 이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페이지에서 딱히 그런 부분을 찾지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끝을 낸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은 사람이 먼저다 사르보다야 스리랑카의 공동체 운명을 이끄는 아리아 라트네. 네, 이제 바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고요. 읽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정하는 기준, 정의. 사회적 우선순위가 이윤을 높이는 무한 경쟁을 묵인하는 경제 성장에 있는 우리의 오늘. 아리아 라트네는 사람도 같이 살피자고 말한다. 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갈 사람까지 고려하자는 거지요. 잘 닦인 새 도로가 개통됐어요. 그런데 그 길목을 이용해 사람을 통제하고 죽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요. 역사는 넘치도록 그런 일을 해왔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길을 놓으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만들고 자비심을 길러내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당장의 돈 흐름을 살리겠다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땅도 주고 권리도 팝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그 결과가 독이 되어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게 집어먹은 돈이 여기저기서 부정과 부패도 만들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인 결과는 가난이에요. 초국가적 기업들은 성장이 아닌 가난을 만들고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성장 지수만 높이죠. 결국에는 빈 곳만 남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로비를 받습니다. 기업의 위법적인 활동을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힘, 돈의 힘에 휘둘립니다. 한국의 언론은 어떤가요? 영국은 98%의 언론이 단지 두세 개의 거대 자본의 이익에 따라 보도합니다. 그들 기업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자들입니다. 행정, 사법 권력이 돈줄도가 한 통속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부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또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치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주의적 접근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개발에 정신적인 개발까지 둘 다 이뤄야 하죠.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치적인 정책들, 사회적인 정책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힘을 조직해내야 합니다. 이윤이 아닌 정의가 사회적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힘을 세워내야 합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리면 화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수행은 나눔과 도덕이지만 여기에 바른 말, 친절한 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오직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 말고요. 나는 당신을 딸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을 그리고 사람 아닌 존재까지 내 형제처럼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가라앉는 걸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소리치고 흥분하느라 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성이 깨어 있어야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양된 사회에서는 그저 놀라고 불안한 외침만 난무하죠. 그럼 사회는 무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11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명 그 길을 묻다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드렸고요.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한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책 낭독을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책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